네, 오늘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내가 보는 게 내 눈이 보는 걸까? 내 뇌가 보는 걸까? 혹시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뭐 고대 사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고 플라톤이 살고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런 시절에 뭐 동양으로 말하면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는 우리 눈이 보는 거라고 많이 생각했죠, 실제로. 그리고 뭐 불과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심리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눈에서 이제 안광이 나가가지고 사물에 부딪혀서 눈에서 쉽게 말해 레이저가 나간다는 얘기지. 눈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맞고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본다라는 현상의 주체가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죠. 근데 심리학의 중요한 이제 발견,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니 본다는 현상의 본질은 사실 눈이라기보다는 뇌다. 이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눈이 보는 세상이 아니야. 눈이 우리 세상을 정말 보고 있다면은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없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본다고 느끼고 또 들린다고 느끼고 뭔가 어딘가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뭔가 있다 또는 없다 그런 느낌을 눈은 반영하지 못해요, 사실. 그러면 그런 있다 또는 뭔가 없다 또는 뭐가 움직인다, 어디에 뭔가 색깔이 변했다, 어디선가 뭔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느끼고 감지하고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는 건 뭐냐? 뇌예요, 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또는 듣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의 그 모습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뇌가 이 세상을 해석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 뇌의 해석이란 말이야, 해석.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해석해 준 거야.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해석해 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느끼라고 해석해 준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정립한 사람이 헬름홀츠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계, 심지어 우리가 듣는 세계는 우리 뇌가 해석한 세계다 라는 이 견해를 구성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구성주의. 이전에 깁슨이라는 학자가 그냥 우리 눈이 보는 게 전부야, 이런 직접 지각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게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주장, 사실 이 주장은 고대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고대부터 있었던 직접 지각 이론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 뇌가 해석한 세계, 간접적으로 우리 뇌가 해석한 세계를 보고 있고, 이게 헬름홀츠가 주장한 구성주의다. 그래서 지금은 구성주의 모형만 우리가 따라요. 심리학자들은 다 구성주의야, 심리학자들. 우리 뇌가 구성해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서 뭔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책상의 색깔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녹색 계열입니다. 뭐 옅은 녹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색이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뇌가 지금 빛이 이 책상에 반사된 다음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파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사돼서 들어오는 파장이 있어. 그런 파장을 녹색이라는 이런 색깔로 해석한 거야, 그냥. 어떤 색은 노란색인 걸로 해석한 거지. 노란색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이라고 해석하기로 한 게 있는 거죠, 우리 뇌가. 검은색이라고 해석하기로 한 게 있는 거고.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검게 보이도록 해석하게 우리 뇌가 해놓은 거고,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하얗게 보이도록 해놓은 거고,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약간 노랗게 보이게 해놓은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한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맺힌 그대로 이 세상을 본다면 심지어 이 세상은 뒤집어져 있어야 돼. 우리 눈에 상이 맺힐 때 뒤집어져서 맺히거든.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진짜 이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지금 거꾸로 보여야 돼. 여러분의 망막의 모든 상은 뒤집어져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지금 거꾸로 뒤집혀서 모두가 물구나무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중력의 법칙에 따르는 세상을 잘 보고 있잖아? 그쵸? 근데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 뇌의 해석이야.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눈으로 맺힌 대로 보지 않아. 구성된 거예요. 재구성한 거예요. 그게 우리 뇌의 능력이죠.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끔 해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적인 문제죠. 다데일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수많은 대각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대각선이고 뭐 하여튼 선들이죠. 수많은 선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선분들이 우리 눈의 망막에서는 어떻게 맺히냐면 다 똑같이 이렇게 이런 그냥 똑같은 길이기에 선분 하나로 다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각도라고 하는데, 동일한 시각도 안에 있는 어떤 선들은요 동일한 길이기로 맺혀요, 우리 눈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동일한 길이기로 우리 눈의 망막에 맺혔다고 해서 이 모든 거를 동일하다고 보느냐? 아니요. 우리 눈의 망막에는 동일하게 맺혔지만 우리 뇌의 뛰어난 해석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거를 다르게 보거든. 볼 수 있거든. 이 모든 선분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방향도 다르고 길이기도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눈의 망막에는 똑같은 선분 하나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뇌는 뭔가 단서를 얻어서 이걸 재해석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왼쪽 요거. 자, 좀 물어볼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A하고 B가 있는 거예요. 지금 A랑 B.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는 A랑 B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밝아 보이냐라고 내가 질문할게요. A랑 B 중에 어느 게 더 밝아 보입니까? 눈 마주쳤으니까 B요. B. 네. 그 다음에 밝아 보이는 거요? 뭐가 더 밝아 보여요? B요. B. 우리 여기 네. 어느 게 더 밝아 보여요? B지. 정상이에요. 정답이지. 만약에 이거 A가 더 밝아 보입니다 라고 주장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거나 둘이 똑같아 보입니다 라고 주장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네? 자, 근데 진짜 사실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A랑 B가 사실은 진짜로 똑같은 거거든. 밝기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 보이지 않죠. 다시 왼쪽 그림을 봐.
이게 똑같다는 거를 지금 이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거든.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이 레퍼런스 라인을 통해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지만 왼쪽을 보면 여전히 B가 밝아 보여. 이게 우리 뇌의 해석이야. 왜 그럼 B가 더 밝아 보일까? 주변의 패턴들을 통해서 비슷할 거라고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지. 주변의 이 체크무늬 패턴에서 밝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밝은 곳인데 지금 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여기 원통이 있는 바람에 그림자가 져서 조금 어두워 보일 뿐이야 라고 또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가 순간적으로 이 해석을 해버린다고. 빛이 들어와서 원통에 막혀서 이건 그림자가 진 거야. and 이건 체크무늬 패턴에서 밝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에드워드 아델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아델슨 착시라고 하거든. 일종의 밝기 착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의 밝기조차도 우리는 해석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뇌가 해석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촉각적인 거, 들리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해석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런 파장, 이런 목소리는 이런 한글에 한글 한자 얘기하는 소리로 듣기로 해석한 거죠, 사실. 아무런 뜻없는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중얼중얼하는 말이 아무런 뜻없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뇌가 이걸 뭔가 뜻이 있는 말로 해석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요거는 그냥 2차원적인 세상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2차원적인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진은 3차원 세상을 2차원 평면에 담았을 뿐이지. 우리 뇌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사진도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간의 상대적인 어떤 크기 차이 또는 높이 차이 이런 걸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3차원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마치 그 원근법 미술에서 그 원근법 기법에서 소실점 그 소실점을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찾아내. 그래서 그 소실점으로 이렇게 그 수렴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멀어져 가는 것은 어디가 멀어져 가는 곳인지를 금방 찾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 뇌의 능력. 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이 가로등처럼. 근데 앞에 있는 게 길어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짧아 보이죠. 근데 이게 뒤에 있는 게 실제로 크기가 앞에 있는 것보다 작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이건 똑같은 길이인 걸 알지. 단 뒤에 있을 뿐이지. 이런 거를 정말 순식간에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가들은 이런 우리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사진기가 없었을 때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3차원 세상을 표현하는 그 기법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거든. 우리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부분을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도록. 지금 보시는 이런 폭포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 뇌가 해석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세상을 잘 묘사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잘 반영하지 못했던 시대도 있어요. 원근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의 그림들이 있어. 중세 시대의 그림. 그런 것들은 되게 이상하거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뇌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원근법 같은 걸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그럴듯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조르주 쉐라의 지금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강가에 배도 띄워져 있고, 강가 이렇게 옆에는 잔디밭이 있고, 뭐 나무들도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고, 양상도 쓰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죠. 근데 사실 이 그림 인터넷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크게 확대해봐.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점을 하나씩 찍은 거거든. 그냥 점을 하나씩 찍은 거야. 점. 근데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우리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거는 다 점점점점점점점으로 보이거나 아무 뜻없는 것으로 보여야 돼. 근데 우리 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점들이 모인 것에서 전체를 해석해 버리는 거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다 점 하나씩이지만 거기서 사람의 모습도 보고 나무의 모습도 보고 강의 모습도 보고 옆에 있는 잔디밭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모습까지, 뭐 강아지의 모습도 보이잖아. 점이거든. 근데 다 우리 뇌 해석이죠. 이제. 달착시라는 게 있어요. 달착시. 여러분 막 슈퍼문이라고 해서 보는 날 있잖아. 뭐 최근에는 뭐 슈퍼 블루문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달이 진짜 그렇게 커진 걸까? 그냥 아닐 수 있거든.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달과 지구상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더 이제 커 보이는 날이라고 하죠. 그런 날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진짜 전날 봤던 달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기 차이가 나게 그렇게 보일 이유는 없는 거거든. 워낙에 먼데 달은 지금. 우리는 해석이야 그것도 어찌 보면.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설명할 달착시인데, 그냥 아무 보름달이 뜨는 날에 지평선 근처에서 달이 처음에 떠올랐을 때, 그때는 달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달이 저기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지. 12시쯤에. 밤 9시쯤에 달이 뜨자마자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는 달이 좀 커 보여 되게. 근데 그 똑같은 달이 저기 새벽 1시 2시에 아주 천공으로 하늘 높이 올라간 걸로 보이면은 그 달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거든. 근데 갑자기 달의 크기가 변한 걸까요? 그날 그 짧은 하루 몇 시간 동안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 걸까? 그건 아니거든. 근데 왜 지평선에 있는 달은 크게 보이고 저 위에 있는 달은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는 해석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얼마든지 실험해 볼 수 있어. 지평선에 있는 달 크게 보일 때 그 사진기로 찍어 보세요. 그 다음에 저 하늘 위로 올라간 달도 사진으로 찍어봐. 근데 사진으로 찍어보면 크기 똑같을 거거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지평선에 있는 달이나 저 하늘 위에 있는 달이나 크기 똑같아요. 사진으로 찍어보면. 근데 우리 눈에서만 달라 보이거든. 우리 눈에서는 이게 지평선에 아까 있었던 달이 초저녁에 올라왔던 달이 훨씬 커 보였는데 이거 왜 이래? 사진기가 잘못됐나? 이 사진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해석이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일단 지평선에 있는 달이 커 보이는 이유는 이 지상에 있는 다른 건물들하고 이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달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이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빌딩도 있고 산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무조건 달은 커야 돼. 그래서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는 이 지상에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됨으로써 달이 커 보인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 비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달은 무조건 커야 돼. 하지만 진짜 진면목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거죠.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뇌가 해석한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
심지어 우리 뇌는 이 세상에 자극들이 막 넘쳐나지만 그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야. 이 정도로 밝기가 있어야 빛이 있다라고 여기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태양이 떠오를 때 서서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서서히 떠오를 때 우리 뇌는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두워 그냥.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갑자기 확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여러분들 일출 보러 가보세요. 그런 거 느낀다니까. 계속 어두워. 계속 어둡다가 갑자기 확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뇌 해석이죠, 그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직 해가 떠오르는 걸로, 밝은 걸로, 빛이 있는 걸로 해석하지 않을 거야. 이 수준이 넘어서야 나는 빛이 있는 거라고 해석할 거야. 그게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심리학 용어로 이제 역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역치를 넘어야 어떤 자극이 있는 걸로 해석해. 예를 들면 지금 바깥에서 누가 막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한테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왜? 역치를 안 넘었으니까. 어떤 소리도 일정한 소리의 강도 이상으로 들려야 그 소리가 있다고 우리 뇌는 느끼니까. 계속 그냥 누가 뒤에서 소근소근 하면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친구 놀래켜 주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갔다가 와! 하면은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 살금살금 다가갈 때도 자극은 있었던 거잖아. 뭔가 압력의 변화 같은 거 분명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놀란 친구의 뇌에서는 그거 감지하지 못한 거거든. 왜? 그 정도 수준은 느끼지 못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석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야 있다고 느끼는 거야. 심지어 어떤 것이 뭔가 변했다라는 느낌도 마찬가지야. 변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변했다라는 느낌. 색깔이 변하고 있다. 온도가 변하고 있다. 소리가 변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뇌가 그게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은 못 느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느끼는 그 자극의 강도가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겠지. 조금 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알아채고, 조금 더 작은 불빛도 알아채고. 물론 뭐 군인들처럼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게 되기도 합니다. 스파이들은 아주 작은 자극도 알아차리게끔 훈련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또 작은 냄새, 보통 사람들은 잘 느끼지도 못한 작은 냄새에도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민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민하다. 아니, 누구는 막 시끄럽게 누가 도서관에서 다리 덜덜덜 떨어도 신경 전혀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좀 둔감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예민하지. 작은 것에도 막 반응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격 특성으로도 나타나는 거거든. 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작은 자극이 그 사람 뇌에서는 그 울림이 큰 거예요. 신경회로가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좀 둔감한 사람들,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 보통 우리가 성격이 둥글둥글하다고 하죠. 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그 작은 자극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뇌가 막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직업의 세계랑도 연결될 수 있지.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방관 같은 거라거나 경찰 같은 거라거나 그러면은 좋지. 예민하게 딱 촉이 좋다고 하잖아. 근데 둔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못 알아챌 거 아니야? 뭐 있었어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작은 자극에도 머릿속에서 막 이게 뭐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둥글둥글한 거 웬만한 거 넘어가는 사람인가? 또 성격 특성에서 MBTI 말고 과학적인 빅5 성격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또는 MMPI라는 더 과학적인 성격 검사를 했을 때 내성적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예민해요. 그 사람들이 내성적인 이유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으로 자극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부 세상의 자극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자기 머릿속에서도 이미 자극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웃도어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아웃도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자극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예민해서 내 머릿속에 자극이 가득한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다른 자극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성격 검사 같은 걸 하면 외향적이라고 나오죠. 왜? 그 사람들은 외향적이 돼야 돼. 그래야 머릿속이 자극이 채워지니까. 일상에서 그냥 느끼는 자극들로는 부족한 거야. 지루한 거야. 재미없는 거야.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재밌고 즐겁거든? 코로나 때도 그 사람들은 즐거웠을 거거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발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했을 거거든?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코로나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좀 더 불행해졌어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졌다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도 이미 막 너무 즐거운데? 내 머릿속 상상력만 가지고도? 그런 어떤 성격 차이도 이런 자극의 역치가 개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의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런 이 세상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런 인지적인 특성도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강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슬라이드 제가 좀 건너뛴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